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입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요, 전미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범죄 중 하나인 보스턴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1962년 6월부터 1964년 1월까지 보스턴에서 무려 13명의 여성이 목이 조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피해자만 13명에 자백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정말 이상한 사건이에요. 연쇄살인마의 별명이 보스턴 스트랭글러, 보스턴 교살자였는데요.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한 영화 보스턴 교살자가 바로 이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여러 명의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포함 많은 매스컴에서 약간 쉬쉬하던 중이었어요. 성차별이 만연했던 이 미국 1960년대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맨 처음으로 이 사건들을 연관시키고 맨 처음으로 집요하게 파헤쳐 나갔던 실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여성 기자 로레타 맥크로폴린과 진 콜입니다. 이 보스턴 교살자 영화에서는요, 키라 나이틀리가 기자 로레타 역할을, 그리고 캐리 쿤이 진 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이 두 여성 기자들의 시선으로 이 보스턴 연쇄살인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해드리는 실제 사건 이야기를 듣고 이 영화를 보시면은요, 훨씬 더 몰입도 되고 이해도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포는 없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결말까지도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평소와 똑같이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다 조사하고 준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첫 피해자가 발견된 건 1962년 6월 14일이었어요. 55세의 아니스는 당시 재봉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보스턴에 있는 게인스보로가라는 곳에서 벽돌집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니스 씨의 아들이 이제 엄마랑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엄마가 전화를 자꾸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 아들이 집으로 찾아가요. 근데 이 엄마 집 욕실에서 어머니가 목에 무언가에 묶여있는 채로 사망한 거를 이제 아들이 발견을 합니다. 이 아들은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자살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미 성폭행을 당한 후였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벨트로 목을 조여서 살해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집 바닥에는 그 아니스 씨의 가방과 소지품들이 막 널려져 있어서 경찰은 이제 이거 강도의 짓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거는 그 안에 있었던 뭐 현금이라든지 보석, 금, 시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아마 이 강도 녀석이 금품 정도 갈취하려고 왔다가 성폭행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리고 당황해서 급히 이 자리를 떠났구나, 도망갔구나 라고 추측을 했어요. 하지만 2주 후인 6월 28일 85세의 메리 씨가 또 본인의 집에서 동일한 상태로 발견이 되고요. 또 곧이어 이틀 후 68세의 니나 씨의 시신에도 스타킹에 목이 감긴 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니나 씨의 집에도 귀중품이 굉장히 많았대요. 값비싼 막 식기류도 있고. 근데 역시 도난당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네 번째 피해자 65세의 헬렌 씨가 발견됐을 때의 모습은 마치 살인마가 한 번 시작된 범행에 마치 자제력을 잃기라도 한 듯이 더 대범해지고 잔혹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헬렌의 목에는 스타킹 2개와 속옷이 감겨져 있었는데 이 감겨진 모양이 마치 리본이 묶여진 것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75세의 5번째 피해자, 67세의 6번째 피해자까지 지금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6, 7, 8월 동안 총 6명의 피해자가 여러분 발견이 된 거예요. 피해 여성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 60세 이상의 백인 여성이었고요. 주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발견됐을 때는 모두 교살된 상태였고 무언가로 성폭행을 당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모든 사건 현장에는요,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범인은 범행을 끝내고 문 닫고 문까지 잠그고 나가는 침착함을 보였어요. 이렇게 많은 일반인 여성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아니 거의 똑같이 살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세상에 바로 알려지질 않았어요. 모두가 쉬쉬하고 있을 때 레코드 아메리칸에서 일하던 기자 로레타 씨가 처음으로 이 각각의 사건이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기사를 내고 살인마에게 보스턴 스트랭글러, 보스턴 교살자라는 닉네임을 부여를 한 것도 바로 이 기자 로레타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덕분에 드디어 이 사건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제서야 이제 경찰도 대중들에게, 특히 이제 해당 연령들의 여성들에게 모르는 사람 집에 절대 들이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당연히 이제 보스턴에 살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 다들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죠. 마지막 피해자가 발견된 지 3개월 반 만인 12월 5일 보스턴 대학교 근처에서 룸메이트들과 같이 살던 20살의 대학생 소피는요,
평소에 자신의 신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항상 경계하고 데이트도 거의 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소피가 목에 스타킹이 감긴 채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소피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랐어요. 일단 나이도 굉장히 젊었고 룸메이트들과 같이 살고 있었고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계기로 이제 보스턴에 사는 모든 여자들이, 모든 인종 불문, 나이 불문하고 다들 이제 내가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경찰은 아마 이번 케이스는 같은 살인범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방 범죄일까요? 아니면 같은 범죄자가 처음에는 좀 더 약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대범해져서 타겟을 좀 더 젊은 층으로 옮긴 걸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피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던 여성이 제보를 하나 해요. 그 살인마가 우리 집에도 왔었던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집에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열어보니까 건물 관리자가 보냈는데 페인트 칠 새로 해주러 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뭔가 수상해서 잠시만요, 저 안방에 남편 있으니까 남편 깨워서 다시 올게요 하고 거짓말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우물쩡 거리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쓰고 와서 보니까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의 인상착의를 들어보니까 30-40대 백인 남성이었어요. 이제 보스턴 사는 여자들은 다들 이제 현관문에 체인을 걸어 잠그고 뉴스 신문에서는 이제 낯선 사람들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막 밤낮으로 보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 1년 만에 추가로 3명의 20대 그리고 58세, 69세 총 5명의 추가 피해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발견이 되고요. 이제 13번째이자 이 잔인한 연쇄살인의 마지막 피해자인 20살, 이제 막 19살에서 20살이 된 메리가 스타킹에 목이 졸린 채 발견이 됐어요. 두 다리 사이에는 빗자루가, 그리고 두 발 밑에는 발견된 게 1월이었다고 했잖아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적힌 카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살인마가 완전 자신만만해서 아주 폭주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무려 13명의 피해자가 1년 반 동안에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유력 용의자는커녕 뭐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한 남자가 자백을 해요. 33세의 엘버트 데살봉. 그는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체격 좋은 남자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잡혀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자, 이 엘버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엘버트는요, 1931년 9월 3일 매사추에서 당시 가장 빈민가였던 첼시에서 태어났어요. 6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가족들에게 폭력을 항상 휘둘렀대요. 엄마랑 막 애들이 보는 앞에서 막 매춘부를 집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제 또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6남매들을 농장에 각각 $9, $9에 한국 돈으로 11,000원에 팔았다가 이 애들이 스스로 탈출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 엘버트는 어린 나이부터 가게에서 막 도둑질을 하고 작은 동물들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해요. 12살에 폭력과 절도로 체포돼서 10달 동안 소년원에 다녀왔다가 나와서 배달 일을 했다가 또 금방 16살에 차량 절도를 해서 또 소년원에 갔고요. 17살에 다시 나와서는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독일로 발령이 나서 독일에서 지냅니다. 거기서 이제 한 댄스 파티가 열렸는데 거기서 임가드라는 독일 여성을 만나요. 이 여자친구랑 이제 연애를 하는 동안 마치 막 여왕님처럼 엄청 잘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임가드는 새 신랑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결혼하고 나서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거의 하루에 5번에서 6번 씩의 잠자리를 요구를 했대요. 그냥 막 거기에 미친 사람인 것 같았대요. 그래서 1954년에 엘버트가 이제 23살일 때 이 커플이 독일을 떠나서 미국 뉴저지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미국에 돌아오면서부터 약간 엘버트의 뒤틀린 성욕이 막 폭주하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 거의 오자마자 미성년 소녀를 성추행해가지고 기소가 된 거예요. 이 딸도 있는 애아빠입니다. 근데 이 피해 소녀의 어머니가 이제 재판이 길잖아요. 그 과정 동안 겪을 딸의 이제 정신적 고통을 걱정을 해가지고 기소를 취소를 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엘버튼의 가족이 이제 이사를 가는데, 보스턴에 이사 가고 나서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 엘버튼은 완벽하고 성실한 남편 같았대요. 그렇게 행동했대요. 인쇄기계소, 뭐 건설 노동 현장 이런 데서 이제 작업자로 일하면서 버는 돈은 꼬박꼬박 와이프한테 갖다 주고, 일 끝나고 동료들이랑 회식 한 번 안 하고, 뭐 친구들이랑 맥주 한 잔 안 하고 항상 바로바로 집에 오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그걸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성실한 남편인 것 같지만 사실 엘버트는요, 보스턴에 와서부터 완전히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저녁에는 집에 와요. 근데 낮에는 일 간다고 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보스턴에 있는 캠브리지 거리를 그냥 배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걷고 있는 여자들을 그냥 랜덤으로 주시를 해요. 그러다가 자기 타겟이 될 만한 여자를 찾으면 집까지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모델 에이전시 블랙 앤 화이트에서 일하는 존슨이라고 하는데요. 우연히 길에서 봤다. 근데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모델 하시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사진기사가 꼭 요구하는 신체 사이즈가 있거든요. 거기에 먼저 부합되는지 일단 먼저 측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세요? 들어가도 좀 괜찮을까요? 하면서 여자들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집에 들어가면 줄자는 없고 손으로 측정한다고. 그러면서 여성들은 이제 막 성추행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렇지만 measuring man, 측정남이라는 닉네임만 생겼을 뿐 경찰들이 또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의 보다 자세한 인상착의 제공으로 드디어 체포를 하는데 어이없게도 여러분 성추행 혐의는 받지 않고 그냥 무단 침입, 절도 요것만 성립이 돼서 11개월 형량을 받아요. 참고로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1962년 4월에 풀려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연쇄살인의 시작은 1962년 6월부터였어요.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들이 막 성범죄자를 다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근데 엘버트는 용의선상에 아예 있지도 않았던 거야. 기록이 없으니까, 성범죄자로. 자, 아무튼 이렇게 11개월 만에 풀려난 엘버트는요, 또 새로운 닉네임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린맨입니다. 그 버릇을 못 주는 거예요. 풀려나서 오히려 더 심해졌어. 날뛰어. 이제는 초록색 작업복을 입고 그냥 차 타고 또 보스턴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 짓을 하고 싶을 때가 되면 그냥 아무 데나 주차하고 거리에 있는 아무 랜덤 아파트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아파트들에는 이 벨 누르는데 옆에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거 여자 이름 같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누르는 거야. 삐 누르고 누구세요? 그러면 저 빌딩 관리자가 보냈어요. 뭐 좀 체크하려고요. 혹은 뭐 수도가 새는 것 같아서 아랫집에서 컴플레인 들어왔네요. 체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성추행만 하는 게 아니라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상대의 여자가 어떤 나이든 상관을 하지 않았대요. 그냥 여자 얘기만 하면 됐던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그린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64년 10월에 범죄를 저지르다가 갑자기 돌연 죄송해요. 이러고 그 집에서 후다닥 나가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나중에 경찰이 왜 그때 그랬냐 그랬을 때 그 앞에 거울이 있었대요. 그 짓거리를 막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문득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에 너무 깜짝 놀라서 죄송해요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자, 아무튼 근데 이 일 덕분에 이 피해 여성이 경찰에게 엄청 자세하게 인상착의를 진술을 할 수 있었고 경찰이 다시 33세의 그린맨 엘버트를 체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경찰은요 엘버트가 보스턴 교살자라고 살인범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냥 동네 미친 강간범이라고 생각했지 살인마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이 엘버트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 전에 정신감정을 받았다고 해요. 당시 이제 엘버트를 진단한 의사가 엘버트는 소시오패스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를 사람, 다른 사람을 아주 잘 조종하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아무튼 그런 엘버트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중에 갑자기 다른 수감자한테 사실은 있잖아 내가 보스턴 교살자야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법적 처리만 받는 게 아니라 난 치료도 받고 싶고 가족들한테 도움도 주고 싶다 금전적으로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동료 수감자가 그러면 내 변호사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자기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데 그 변호사가 바로 F. 리 베일리, 오제이 심슨 사건 맡았던 그 엄청 유명한 변호사인 거예요. 경찰이 엘버트를 이제 테스트를 해봐요. 진짜 얘가 보스턴 교살자인지 뻥을 치는 건지 보려고. 근데 놀랍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디테일까지 대부분 다 질문을 맞췄대요. 최면 수사를 포함해서 이제 수십 시간 조사를 하는데요. 자백이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됐던 어떤 지문도 엘버트랑 연결이 되질 않았고요. 뭐 엘버트가 사실 말한 것들 중에는 뭐 범행 시간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약간 좀 사소한 오류들도 꽤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래도 자백은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아니라 그냥 대중들에게 우리 잡았다 이렇게 결말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을까요? 엘버트의 진술을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딜을 이 변호사랑 미리 했다는 거예요. 엘버트가 말하는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무쓸모야. 이게 뭐야? 자, 결국 엘버트는요, 이 재판에서 그린맨 이름으로 했던 짓들, 강간, 가택 침입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다행히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기는 하지만 보스턴 교살자로는 어쨌든 재판받지를 않아요. 그래도 무기징역 받았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제가 다른 사건 이야기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피해 가족들
참 이 결말, 종결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이 엘버트의 변호사는 이제 정신병을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질 않고요. 정신병원에 있다가 일반 감옥으로 송치 대기 중이었는데 엘버트가 다른 2명이랑 또 정신병원을 탈출을 해요. 그러다가 한 3일 만에 그냥 신발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해야 된다고 전화 좀 쓰겠다고 하더래요. 근데 이제 가게 주인 이제 알아보고 혹시 당신 그 엘버트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 맞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엘버트가 막 전화하는 동안 이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가게 주인 아저씨가 또 13명 죽인 거 진짜 당신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중에 몇은 저일걸요? 라고 대답을 했대. 아무튼 그래서 신발 가게에서 체포가 돼요. 왜 도망쳤냐고 경찰이 하니까 저 감옥에 보낸다길래 시위하려고요. 저 정신병원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했대요. 그랬던 그의 바람과는 달리 매사추세츠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월풀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는데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요. 엘버트는 부업으로 그 교도소 공예실에서 여자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팔았대요. 저는 이것도 약간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60년대엔 그런 게 가능했나 봐. 근데 아무튼 제일 많이 만든 게 뭔지 알아요? 여성용 초커. 진짜 이거는 벼락 맞을 놈 아니에요? 자, 그러던 중에 1973년 11월 21일 자신의 그 예전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 내 진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 우리 내일 아침 9시에 만나자 하고 약속을 잡아요. 근데 그러고 몇 시간 있다가 새벽 2시 그 변호사랑 만나기로 한 7시간 전에 다른 죄수에게 칼에 찔려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누가 찔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왜 죽었나? 베이컨을 원래 어떤 다른 죄수에게 조달하기로 했었는데 얘가 전달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보스턴 일대에서 13명이나 되는 여성을 살인을 했잖아요. 누군가의 엄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동생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그래서 여성용 초커 만들어서 팔고 나 영화 만들 거다, 책 만들 거다 막 이러고 다닐 때 사람들이 경고를 했대요.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고 다니다가 칼 맞는다. 그랬는데 진짜 칼 맞아서 42세에 사망을 한 거예요. 자, 엘버트가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리얼 스토리, 진짜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디즈니 플러스 아니었으면 이 얘기 안 만들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혼란스러운 점이 많고 이상한 게 너무 많아. 엘버트의 행적도 그렇고 잡히게 된 계기도 그렇고 막 정신병에서 탈출하고 이 자백도 그렇고 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엘버트 자백 그대로 13건의 살인을 그가 저질렀을까요? 참고로 수십 년이 지난 2013년 피해자 메리 설리번 기억나세요? 그 마지막 피해자, 해피 뉴 이어 카드랑 같이 발견됐던 그 피해자 있잖아요. 그 여성의 몸에서 검출이 됐던 정액과 엘버트 DNA가 비교 결과 일치한다고 이번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제 이걸로 13건 중에 한 건의 살인사건은 엘버트가 연루된 게 이제 확실히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럼 다른 12건의 살인도 엘버트가 한 걸까요? 사실 이 디즈니 플러스의 보스턴 교살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전에는 엘버트가 범인일 거라고 거의 확신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서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구린 구석이 너무 많아. 혹시 진짜 연쇄살인범은 다른 주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면? 혹시 그 엘버트랑 같이 수감 중이었던 그 수감자 그리고 그 변호사가 돈을 벌려고 다들 같이 꾸며낸 일인 건 아닐까요? 실제로 엘버트는요, 자기 친남동생한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제 평생 정신병원 아니면 감옥에서 살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자서전 쓰고 영화 만들어가지고 돈 엄청 벌 거거든? 아마 내가 묵을 정신병원도 내가 살 수 있을걸? 내가 여기 있지만 우리 가족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체포 전에 같이 일했던 엘버트 직장 동료들도 그리고 감옥에서 같이 수감됐던 사람들도 다들 입을 모아서 엘버트는 허풍 떨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신 감정했던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 디즈니 플러스의 보스턴 교살자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단순히 막 엄청 잔인하고 선정적인 이런 살인 이야기가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을 풀어내려고 하는,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이 로레타 매크로폴린 기자의 눈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주변 환경과 맞서 싸우면서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 한 여성의 모습, 그리고 또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Jack. 3 women were strangled over the last 2 weeks. I don't see the interest. They're the nobodies. Who do you think our readers are?
And that's just it. Why would anybody go around killing 3 nobody women? And how do you plan to find that out? Let me profile the victims. See if there's any connection. Kid, you're not covering a homicide. Why not? Because you don't have any experience covering homicides. Well, how am I supposed to get any experience if you won't give me a shot? I'll do it on my own time. All right. But you're still on the lifestyle desk. 독특하고 좋은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이 연출이죠. 화면이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억나세요? 제가 한창 브이로그에서 오자크 한창 보고 있다. 오자크 완전 빠졌다. 이 화면 연출 방식이 너무 멋있다. 막 이 칭찬을 엄청 했었는데 이 오자크를 촬영했던 이 벤 커친스 씨가 이 영화를 찍은 거더라고요. 어쩐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이 미국의 악명 높은 보스턴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이 생기셨잖아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보스턴 교살자 영화에서 로레타 기자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훨씬 더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니까 감상평 또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보스턴 교살자는요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영화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드리고 그럼 저는 이제 다음번 미국 사건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